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지난 주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에 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수소역이 20분대라니. 게다가 그 중심에 자이가 총 5,705세대 중 1,849세대를 분양한다더군요. 저도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볼까 합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800-5743 GS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이때가 2012년 9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발병을 했는데요. 이제 발병 이후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발생은 1,0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2위의 메르스 대국이 돼버렸습니다. 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반면교사 삼을 점은 무엇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우디 쪽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사우디 쪽에 있는 분들과 좀 만나보셨죠? 원래는 작년 4월에 그 사우디에서 메르스가 굉장히 극성이어서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밀려가지고 그 취재 내용이 기사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에볼라가 더 컸기 때문에 사우디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뒷전이었죠. 예, 그러셨군요. 작년 4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을 했군요. 제일 심했을 때가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이 압력을 넣었거든요. 사우디 정부에. 예. 그래서 현재 메르스 그때 당시 메르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라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좀 있어서 그때 좀 많이 공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그때 메르스가 그렇게 대유행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2012년에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그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우디 정부 쪽에서 그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또 얼마나 몇 명이 지금 감염이 됐고 사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됐던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아랍 전체가 이제 정권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우디 정부로서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이 많이 동요하게 되고 자칫하면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가 위협이 있을 된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지 아마 그래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메르스의 특징이 맨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정부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자, 지금 메르스가 맨 처음에 2012년 9월에 사우디에서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4월에 또 유행을 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풍토병화 돼가지고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전염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가끔씩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나타나는 전염병이 되었고요. 계속 꾸준히.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사우디 동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50도가 넘어가니까요. 그쪽에서는 메르스가 잘 발병을 안 하는데 사우디 서쪽, 특히 이제 제타라는 큰 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병을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메르스가 더 많이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복해 있다가 튀어나오고 잠복해 있다 이렇다라고밖에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잠복이라기보다 이제 이게 꾸준히 낙타가 있다는 낙타가.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확대가 됐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발생을 한다.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의 어떤 전염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나요? 예,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그 이유는 사우디의 좀 특이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예. 사우디는 좀 원리주의적인 그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이 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 차량으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개인 차량으로 돌아오고 또 집에 오면 어디 밖에 나가서 놀 데가 없는 게 굉장히 밖이 덥기 때문에 실외로 나갈 일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사우디의 가족들은 굉장히 좀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여도 집 안에서 가족끼리만 모이지 바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극장도 없잖아요, 사우디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그 사우디 자체가 그런 이제 폐쇄된 가족들과의 생활 그런 것 때문에 메르스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많이 창궐했던 이유는 그 대도시 주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많이 발병을 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메르스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 아마 메르스에 취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가면서 병원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 뭐 메르스에 거의 진원지로 지금 2차 얘기가 되고 진원지죠. 있잖아요. 2차. 예. 그거에 해당하는 병원이 바로 그 제타에 있는 파드 왕립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병원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 공개가 되면서 이 병원에서 감염 환자들이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년에 그 메르스 취재를 하실 때 느끼신 점이요. 예? 이 병원 감염,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걸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1026명이라는 그 메르스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된 거라고 사우디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88%가 병원에서 감염된 걸로 88%가. 네, 조사가 됐고요. 그럼 12%는 뭡니까? 그 감염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간 경우 가족과 접촉했고 또 사우디가 원래 가족 문화다 보니까 가족끼리 간병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다른 감염자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도 사우디 분들 좀 취재차 만나셨다고 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한국에도 사우디 분들이 뭐 사업차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상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네, 이제 메르스 취재하면서 계속 사우디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한국에는 낙타가 없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 계시는 이제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한국이 일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는 누구도 추측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라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대륙하고 대륙을 하루에 이렇게 건너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숙주가 돼서 이제 건너오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우디는 굉장히 덥고 건조한 국가에서 살아남은 이 바이러스가 한국같이 완전히 인구가 밀집된 곳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자기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사우디에서의 그 메르스에 대한 공식들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가 줄줄이 이제 좀 틀려지고 있는 거가 아마도
사우디의 기후, 그 생활 습관 그런 것들과 한국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 사우디 메르스 취재하셨을 때요. 사우디 국민들도 메르스에 대해서 굉장히 하던가요?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그때는 그 이전에 정보 공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우디 안에서 이제 루머와 괴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퍼뜨리는 거다, 아니면 유럽의 제약회사가 와서 일부러 퍼뜨리는 거다, 이런 소문부터 굉장히 많이 났고요. 예. 그 사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주의 엄격한 이슬람이 많이 믿는데 갑자기 이제 수피즘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도 약간 미신적인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 수피즘이 갑자기 막 떠오르게 돼서 뭐 닭을 뭐 잡아서 집 근처 어디에 두면 메르스가 뭐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다는 둥, 뭐 코란을 머리맡에 두면 괜찮다는 둥,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우리 정부가 좀 이거 혹시 정부 당국자가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보를 통제할수록 유언비어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가장 단순한 진리를 왜 이 병원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는지 저는 참 도저히 그 멘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좀 정부도 이 사우디 이거 반면교사 단단히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들도 굉장한 공포에 시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메르스를 결국 사우디 정부가 잡긴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3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됐던 그 메르스 감염자 같은 경우는 벌써 72명 정도가 3월 기준으로 나왔고 그중에서 40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우디는 계속 메르스하고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거기는 낙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우디에 있는 낙타는 겨우 26만 마리입니다. 사실은 26만 마리밖에 안 돼요? 26만 마리밖에 안 되지만은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그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더 많은 거대한 낙타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메르스가 한번 발병을 했다가 예. 사그라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집트 쪽 현지 얘기로는 메르스에 대한 항체가 이집트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사그라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 낙타들이 사실은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쪽으로 많이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 쪽에서 오는 비행기나 관광객들만 이렇게 검역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메르스가 옮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도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웬간한 낙타랑 접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민 PD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낙타의 숫자가 적을수록 항체 형성의 가능성이 적어서 실제로 한번 이게 딱 퍼지면은 굉장히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낙타에 대한 이제 메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낙타랑 같이 생활하시는 나라는 항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메르스가 훨씬 더 이제 참고를 하더라도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퍼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낙타를 집에서 키우는 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항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피해가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낙타 고기를 먹지 마세요. 낙타 우유를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중동 10수년 취재 다니면서 낙타 우유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효율적인 권고 아니죠.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였습니다. 예, 분위기 좀 바꿔서 가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메르스 때문에 정신 없으신데 지금 가뭄이라는 게요. 이게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뭄도 가뭄이고 메르스도 메르스고 이러니까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소비자 시민모임 김자혜 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배추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 예. 이거 다른 채소값은 어떻습니까? 배추는 지금 한 포기에 한 4,000원, 5,000원 하고 무는 한 개에 1,500원에서 한 2,000원 가량 하고요. 예. 애호박 같은 게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에 1,500원 하는 곳도 있고 예. 덩달아서 쌈 같은 거, 상추, 부추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결국 가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선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예. 근데 가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생산한 양하고 소비하는 양하고 맞춰지지 않으면은 이 채소 가격은 신선 채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많아지면은 폭락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 저는 뭐 배추 4,000원, 5,000원 물론 작년 대비해서 한 뭐 두세 배 올랐으니까 급등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짜리 한 잔씩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채소값 농민들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다 기호식품인데요, 뭐. 근데 예. 어쨌든 뭐 그 참 채소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부들이 요새 장보기 겁나겠어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대형마트에 나가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그 주문을 한다고 하고 예. 또 그러나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보다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품을 팔면은 조금 저렴한 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최근에 그 지역에서 김포나 고향 같은 곳에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 갖고 와 갖고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길 가면은 아주 신선하고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한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발품을 열심히 팔고 있다. 이런 팔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메르스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전통시장마다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채소값도 오르고. 네. 이게 상인들 같은 경우에 비싸게 샀는데 손님은 안 오고 이러면은 이거 금방 시들해져가지고 이거 아주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예. 아주 영세한 상인들 예, 고충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고요. 유통 매장에서 이제 또 사다 들여놨는데 예. 팔리지 않으면은 금방 또 시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문 닫기 직전에 가면은 또 2개, 3개 해서 한꺼번에 싸게 살 수도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 지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침체되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는 그렇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값 오른 거를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0에선 마이너스 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예. 그렇다면 소비자 체감 지수도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나요?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 소비자 체감 물가는 말하자면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그 사과하고 귤 이런 거를 뭐 사시사철 먹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과나 귤 같은 거는 지금 생산되지 않고 저장했던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쌉니다. 예. 실제로 4개에 뭐 한 10,000원 정도 하고 예. 귤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체감 물가하고 통계 물가가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다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10만 원을 갖고 5만 원을 갖고 시장에 나가서 내 장바구니를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느끼는 거가 주부들이 다 틀리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물건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왕이면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네? 1+1 그렇죠. 이런 거. 예, 예? 예, 예. 요새는 대충 1+1이 많은데 품질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1+1이라는 거. 아, 근데 이제 그 1+1 행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유통들이 좀 그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가 지금 이제 일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고령 인구도 많아지는데 사갖고 이렇게 그 집안에 그냥 보관해 놓는 거 그러다 보면은 유통기한 지나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아, 추천할 만한 하지가 않다. 네. 어쨌든 올해 이 가뭄 이거 빨리 끝내야 되고 메르스도 빨리 끝나서 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경제도 좀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예. 좀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소비자 시민 모임의 김자혜 회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쇼핑 얼마나 하세요? 애 데리고 어떻게 해요? 기저귀 사는 것도 쇼핑이지.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생활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 아랍 그럼 갑자기 메르스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축구했는데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전이었는데요. 이 3대0이라는 점수도 통쾌했는데 예. 이 경기 자체를 우리 대표팀이 지배하는 압도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중계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 모처럼 좀 시원한 느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지난해 부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좀 던진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 소속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러면서 무명 선수를 계속 발탁했는데 이 무명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면서 계속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됐는데 어제도 이런 이 슈틸리케의 매직이 있었습니다. 2부 리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대표 선발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이용재 선수 골을 넣었고요. 이 수원 삼성의 노장 염기춘 선수도 이 기가 막힌 왼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골의 주인공 이정엽 선수도 2부 리그 광주 소속인데요.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발굴했던 이 대표적인 선수이기도 하죠. 그 외국 감독만 오면 이렇게 보석들을 잘 발견하는데 그거 참 예. 신기해요. 예. 예. 그리고 이 16일에 있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미얀마전이죠, 이게. 그죠? 미얀마하고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미얀마 조금 약체죠? 그렇죠? 예, 약체이죠. 예. 물론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요. 어려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이 어제 경기에서 이재성, 정우영, 염기훈, 이용재 선수처럼 이번에 이 새롭게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잘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어제 1승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효과를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하고 이 포지션에서 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포지션 경쟁하게 되면은 이 대표팀의 이 긍정적인 긴장감도 좀 불어넣어줄 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는데 아하. 미얀마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해서 이 월드컵 예선이 본선 티켓을 따내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런 이 적절한 경쟁 관계, 긴장감, 새로운 선수 발굴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야구 얘기 좀 해보죠. 예.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인데 3연전을 모두 승리하는 걸 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어제 한화가 KT하고 그걸 거뒀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한화가 삼성을 5대1로 이기면서 이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이 한화가 삼성을 상대로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끄는 수입을 거둔 것은 무려 7년 만입니다. 7년 동안 한화가 삼성을 만나기만 하면 닭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삼성으로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한데 이 삼성은 한화전 3연패를 포함해서 최근 5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NC에 반경기 차로 뒤지며 2위로 밀려났고요. 예. 신생팀 KT도 어저께 모처럼 분발했는데 롯데를 16대 6으로 이기고 롯데전 수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꼴찌 KT로서는 이 가뭄에 비오듯이 기쁘기 그지없는 3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안타 16개 쏟아부으면서 팀 창단 후 최다 득점 신기록인 16점을 뽑아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께 찾아뵙는 코너죠. 자, 여의도 반상회인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지역구 이제 특히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제 지역구 활동하시고 문정림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시지만 또 문정림 의원께서는 카톨릭 의대 교수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시죠 지금도? 아니요, 교수를 그만두셨어요? 예, 사직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의사 뭐 나중에 개업하시면 되니까 또. 근데 그러시구나. 두 분 다 사실은 이 메르스 문제가 남일 같지는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게 저도 이렇게 그 격리 대상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이분들이 되게 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격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워낙 정부가 지금 전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자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막 같은 전화를 하루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몇 군데에서 치고 오고 막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현주 의원께 한마디만 여쭤보는 게
지역구 분들도 많이 걱정하시죠. 네, 제 지역구가 광명인데요. 네.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고 또 최근에는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시흥에서도 확진 환자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생활권이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 의심 환자, 그러니까 접촉했던 확진 환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예. 다행히 그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잠복기 동안 예. 이제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자가격리라는 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래 다행히 음성 판정 받았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자가격리가 돼 있으면서 굉장히 막막하고 또 이게 뭐 제대로 통제가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실제로 어쨌든 식사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집에서 아무리 자가격리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생활을 하려면 뭐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고 장이라도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그 의심 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격리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한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정림 의원께서는 의대 교수를 하셨으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의사시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아는 분인데 네. 이분이 자가격리를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네. 삼성의료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 응급실에 들렸다가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 본인이 이제 직접 신고를 해서 그 정보 공개 안 했으면 이분도 몰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신고를 해서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났어요. 이분은 시간이 예. 기일이 지났는데 네. 회사에 출근을 하고 싶은데 네. 팀원들이 멀리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솔직한 지났는데도. 얘기로 지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아니, 정부가 하는 얘기 믿을 수가 없고 네. 왠지 찝찝하고 네. 이게 지금 이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는 게 나가면은 괜히 미안하고 네. 안 나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지금 이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하는 몇천 명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똑같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의사로서 한번.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대상이 3,000분 정도 되는데요. 예.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10,000분 정도가 자가격리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외출하거나 해서 이제 외부에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출 삼가하시고 이제 집에 계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또 가족에게 감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일단 수칙도 잘 지키셔서 식사도 혼자 하고 침낭 같은 것도 따로 쓰고 뭐 화장실 사용 이런 것도 주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 그 문제는 이게 집 안에서 이제 고립돼 있다 보니 어떤 분은 뭐 그 식사 제공 뭐 부식 제공 이런 거조차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자가격리 대상을 뭐 하루 2번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이분이 외출했거나 행적이 불분명하면 추적해서 뭐 경찰 조사하고 뭐 증상이 있으면은 뭐 확진 검사를 내서 격리병원 이송하고 뭐 이런 체계는 돼 있지만은 격리가 끝난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지침을 해야 되나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사회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국민에게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일단 환자가 경유했던 의료기관도 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의료기관까지도 이제 낙인이 찍혀서 계속 환자가 가지 않거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이용도 저하되고 또 격리 대상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대상이 됐던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시기가 끝나도 감염원이 되는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좀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요 사실은 이런 분들 자가격리 다 해제되면 이게 2차 피해가 발생을 해요. 정신적 피해죠.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계속 저거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이 돈 대주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네. 예? 이게 사실은 일정 부분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네. 솔직한 네. 얘기로. 네. 초동 뭐 이 여야 의원들 계시지만 네. 초동 대처가 미흡해가지고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데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끝까지 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맨날 믿어달라 이제는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갑자기 또 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근데 이거 사실 지역 시장 있잖아요. 이 의원이 거기도 지금 굉장히 타격이 많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그렇고 모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주인가부터 보니까 그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식당에 손님이 없고 또 마트 이런 데도 아주 한산하고요. 근데 사람 모이는 데는 거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이 큰데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안해서 안 가신다는데 뭐 억지로 가라고 막 독려할 수도 없는 거. 결국은 빨리 이 사태를 끝내는 게 그분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평택에서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평택에서 이 지역 경제를 너무 생각을 한 나머지 좀 쉬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너무 초기에 경제 너무 걱정하다 쉬쉬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런 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가 아니에요. 다른 아주 큰 대학교입니다. 큰 대학교 그 부총장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외국인 학생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국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빨리 돌아오라 그러고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 국가는 지금 사실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전에 와라. 예?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있잖아요. 중간에 가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네.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도 이제 이런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네. 여기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대요. 네. 어떤 학부형은 이제 대학교 기숙사죠. 네. 아니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왜 돌려보내려고 그러냐. 학교 입장에서 뭐냐면 그 기숙사에 애들이 모여 있으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어떻게 생기면. 전염이 된다고 네. 가정했을 땐 이게 큰 문제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되도록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예, 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맞아요. 신뢰를 잃었다는 점은 초기에 그 대응도 잘못했지만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예. 상황에서 홍콩 같은 데서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의료시설, 의료기관을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묵살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WHO 조사 나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실히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몇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에서 또 이 자국 교민들을 또 빨리 귀국하라 이런 조명을 보고도 하고 있는 있는 것이고요. 거죠. 그리고 학교 기숙사 문제는 그 확진자나 또 의심자가 아닌 이상 또 격리 대상자가 아닌 이상 학교에 이렇게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이 끝나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메르스가 발생하는 동안은 자가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되겠죠. 굳이 확진자나 의심자, 격리 대상자들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말 큰 망신이에요. 사실은 정말 안타깝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빨리 근데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기숙사도 그렇지만 학교 휴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예. 근데 또 어디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게 휴업을 했더니 부모가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돌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전 그 PC방을 또 가고 이렇게 오히려 더 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걱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네. 문정림 의원께서 의사시니까 더군다나 네. 이 부분 저건데 공포는 과대됐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포가 지금 두 종류거든요. 네. 질병에 대한 공포는 전 확실히 과대 포장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 체감 지수의 상당 부분은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그 공포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로서. 예, 그 말씀 인정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안전 대책이 확실할 때 신뢰를 확실히 보여줄 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그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유입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입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늦게서야 확진을 했고 또 초기 격리 대상도 너무 좁게 하다 보니까 평택성모병원에서 대량 발생했고 또 격리 관리도 잘 못했고 또 확진 검사도 늦어졌고 또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음압병상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음압병상이 기존에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이미 차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내지는 우왕좌왕한다 이런 전반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대통령께서도 나서시고 뭐 총리 대행께서도 직접 관여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면서 지금 체계가 좀 잡혀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불신이 있었던 것은 초기 대응과 또 지나친 그 정보 공개를 두려워했던 거 이런 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이 방지되지 않도록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굉장한 그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의원님, 아기가 어리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 아기도 쉬어요 지금? 예, 쉬어요? 사실 이번 주부터는 휴원이 해제가 됐는데요. 엄마들이 그냥 안 보내고 있어요. 네. 안 보내고 있다. 네, 뭐 아주 찝찝하니까. 네, 좀 웬만하면 이번 주까지는 좀 쉬게 하자.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안 보내고 있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태권도를 다니는데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저보고 좀 가도 안 되냐고 이제 유치원 가도 되지 않냐고 뭐 태권도도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쉬고 할머니께서 돌보고 계시고요. 이번에 하여튼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에 세월호 때하고 우리 또 비슷한 걸 느끼는데요. 결국에는 이 질병이라는 게 특히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이런 위험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아까 음압병상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데다가 평소의 투자 그리고 또 이런 질병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진행되고 있었어야 한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아직 발생도 안 하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적 효용이 과연 있느냐. 이런 논쟁들 끝에 결국은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돈이나 물질적인 거에 너무 집착해 있는 그런 사회 세태를 반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이거 잘 마무리하고 좀 우리의 관점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정림 의원께서는 이 의사 전문가이시자 국회의원이시고 그것도 여당 의원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게 사실 반상회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오늘 상황이 너무 진지해졌는데 네. 중요한 이슈니까요. 네. 국민안전처 차관이 말해요. 메르스는 신종플루와 비교하면 조그만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라는 우리 세금으로 만든 데에 있어서의 차관분이 물론 뭐 이건 솔직하다고 봐야 되나요?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고위 관료라면 한번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민안전처 차관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고 또 국민도 동의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가 있는데 신종플루 사태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의협 대변인 또 관련 이사를 하면서 주무이사로서 1년 중에 가장 병이 심각할 때 6개월 동안 주무이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메르스와 신종플루는
그 감염병의 형태가 틀리거든요. 그 메르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만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애도 신종플루 걸렸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사망자가 많았던 것은 확산 속도가 높았고 전체 발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것인데 그것과 비교를 해서 메르스 사태가 그것에 비해서 작다 이런 것은 인식이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 전체의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수치에 너무 집착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참 국민한테 이렇게 안전한 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전한 감은 참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맞아볼래? 오빠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삼성의료원의 간호사분의 그 메모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료인 여러분 곁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 주말 좀 어수선하지만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